세 번째 강의입니다. 저번 강의에는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28페이지 종가세와 종량세부터 시작할 차례입니다. 종가세라는 거는 세금을 부과할 때 가격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부과하는 걸 갖다가 종가세라고 하고요. 가격 가짜고, 그 다음에 물량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걸 갖다가 종량세라고 합니다. 종량세. 그래서 이제 28페이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종량세는 과세표준이 뭐 용량, 건수 이런 걸 표시되는 건데,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주세, 주정, 무게에 대해서 과세를 하거든요. 주정에 대한 과세가 있고, 그 다음에 골프장에 대해서 이제 고급 시설에 어떻게 입장을 하게 됐을 때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사람 명수 한 명에 얼마, 두 명이 얼마께 내는 거기 때문에 양이거든 양, 거래 단위가. 그래서 그럴 때도 종량세라고 합니다. 입장에 대한 거기 때문에 종가세와 종량세가 있는데요. 잠깐 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가격이 부과가 되고 있었어요. 그죠? 공급이 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종가세 이렇게 세금이 부과가 되면 이 공급 단가죠. 이렇게요. 양, 수량, 가격, 프라이스 이렇게 있을 때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에 이쪽 공급할 때 100원이었을 때 이게 만약에 가격이 1000원이다. 그죠? 만약에 종가세가 만약에 50원이 부과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50원이 부과되면 같은 양을 공급하는데 공급 가격이 1050원으로 상승하죠. 그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 29페이지에 현행 조세 체계가 있는데요. 국세, 지방세, 내국세, 관세, 직접간접, 목적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볼 건 특별히 없고, 도세,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고, 보통 이제 많이 듣는 게 취득세, 보통세에서. 그러니까 이제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자동차를 취득한다든지,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했을 때, 명의를 취득하게 됐을 때는 취득세를 지자체에 납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0페이지 우리나라 재정 현황, 이거 좀 읽어보세요. 세입과 세출에 대한 건데, 어느 정도 세금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 쭉 그냥 한번 훑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3페이지 보론에 보시면 세원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세금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거 지워야겠구나. 그러니까 세금이 있는 곳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래서 이제 소득, 인컴이라고 하면 보통요, 소득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소득이 이렇게.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소득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소비를 하죠. 학교 통학하기 위해서, 아니면 직장 출퇴근하기 위해서 하여튼 교통도 이용을 하고, 식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친한 친구들하고도 영화관을 간다든지 어디 놀러를 간다든지, 그리고 책도 사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해요. 다 소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소득이 발생하면 소비를 하고, 그래서 이게 100% 소비할 수도 있고,
만약에 더하게 되면 은행에서 차입을 한다든지 뭐 카드론을 한다든지 뭐 사채를 쓴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될 때는 어쨌든 소득이 발생한 소득 범위 안에서 일부 소득을 하고 소비하고 남는 부분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저축을 합니다. 저축. 그죠? 저축을 해요. 저축을 지금 이게 인컴이 이제 처음 한 번만 있을 때만 이렇게 하면은 저축 이렇게 이제 개념이 와닿을 수 있고요. 이렇게 와닿고 근데 이게 좀 시간을 좀 이제 쇼텀이 아니라 롱텀으로 본다. 뭐 1년이 아니라 뭐 10년, 20년 이렇게 길게 본다면 저축이 쌓여요. 저축이 예를 들어서 저축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다가 이제 뭐 1000만 원, 뭐 1억 뭐 이렇게 막 숫자가 쌓여요. 그럼 이게 뭐로 자연스럽게 갈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는요. 이게 결국은 재산으로 갑니다. 재산. 내가 집을 산다든지 자동차를 구매한다든지 그런 재산으로 일반적 형태가 바뀌어요. 물론 금융재산도 있겠죠. 이것도 재산이에요. 금융재산. 이거는 부동산 재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 이제 부과되는 거예요. 세금이. 예를 들면 개인적인 경우만 생각해 본다면은 소득을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근로소득세 아니면은 개인격이면 개인소득세를 내요. 통틀어서 종합소득세라고 하는데 어쨌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계속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빵을 사 먹는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책을 산다든지 영화를 간다든지 이런 소비 활동을 할 때 다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세금이 다. 특별한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뭐 면세 제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다 세금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소비 활동을 통해서도 세금을 또 내게 되죠. 세금을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저축을 해요. 저축을 하면 여기는 세금이 안 붙을 것 같은데 저축을 하면은 여기 이자가 발생하죠. 이자. 물론 또 소득이기도 하지만 그 이자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또 소득에 대해서도 또 이자 소득세가 또 부과가 됩니다. 근데 그 저축이 쌓여서 재산이 된다. 예를 들어서 집을 샀다 하면은 집을 살 때 아까 또 뭐 낸다고 그랬죠? 지방세로 명의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취득세 낸다고 그랬죠. 취득세.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 29페이지 지방세, 도세, 보통세, 제일 처음 취득세를 내게 돼요. 그죠? 취득세를 내게 되고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보유 재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내고 보유 중에는 뭘 내죠? 재산세를 낸다. 재산세.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면은 요건이 되면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이 집을 나중에 팔아갖고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3억에 사서 뭐 5억에 팔았다. 그럼 양도차익이 발생하죠. 즉 소득이 발생하죠. 양도소득이 발생하죠. 소득. 차익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또 내요. 어느 이제 요건에 맞추면 양도세도 면제도 해주긴 하지만 비과세 해주긴 하지만 어찌됐건 큰 개념으로 본다면 재산을 취득, 보유, 처분할 때까지도 다 세금이 반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어떤 경제활동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고 여기 발생하고 소비하고 저축 그 저축을 오랜 동안 해서 재산을 형성해서 처분할 때까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이 항상 따라붙습니다. 세금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납부하고 있어요. 국가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는 직접세, 소득세 같은 경우는 직접세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 내는지 알아요. 그죠? 그리고 재산세도 내가 집을 샀어, 보유하고 있어, 처분했어. 그럼 얼마 내는 딱딱딱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은 세율이 오르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제도가 바뀌면서 담세되는 금액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민감성이 굉장히 높은 세목인데, 예를 들어 소비. 빵값이 1,100원 하다가 만약에 한 1,150원 했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세금이 원래 100원이었는데 150원 되는 거거든요. 1,150원이 되면. 예를 들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니 뭐 1,100원, 뭐 1,150원? 옛날에 담배값이 그래서 담배값이 맨 처음에 한 1,200원 하다가 갑자기 한 4,000, 5,000 올라갔는데 그때 확 뛰었을 때가 문제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급여하고 흡연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조금 지나니까 소비하는 거는 계속 소비를 해야 돼요. 그죠? 습관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게 느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간접세죠. 간접세인 거에 대해서는 이 조세에 대해서 민감성이 좀 떨어져요. 민감성이. 근데 직접세는 민감성이 높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이렇게 반응들 많이 보이시죠, 납세자분들이. 참고하시고 33페이지 내용들이고요. 이렇게 쭉 넘어가시다 보면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하고 주관식 문제가 나오는데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중간에 테스트가 있게 되면 항상 여기 객관식 문제와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를 참고를 해서 냅니다. 그냥 꼭 풀어보시고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이제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40페이지 사례연구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본인이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이제 메일이나 아니면 사이트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현장 강의가 되면 그때 뭐 질문하셔도 되고 꼭 이것도 해결하셔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숙지를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파트 1 조세법의 기초는 이걸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조세법의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42페이지. 이 조세법의 개념은 이게 조세라기보다는 법학개론에 가까운 얘기예요. 법학개론하고 거의 똑같아요. 법철학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조세법 개론에서 이거를 심도 있게 다루기에는 좀 어울리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더라. 법 중에 조세에 관한 법이에요. 네. 여기에서 42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법에 대한 어떤 철학적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2페이지 법의 기본 개념 양가로 1번 법은 하나의 사회 규범이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강제성을 띤 규범이다. 양가로 3번 정의라는 법 이념을 향한 문화 규범이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인 것이다. 이게 법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법의 목적 43페이지 법의 목적이 있고요. 첫 번째 정의 법의 목적에는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그냥 그다음에 롤즈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정의 그다음에 한목적성 세 번째는 법적 안정성 첫 번째 정의도 이것도 역시 이제 법철학 얘기입니다. 법철학 얘기인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뭐 개인적인 교환적 정의, 그 다음에 사회적 뭐 개인 간에 있는 그 배분적 정의, 그 다음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는 뭐 법적 정의 세 가지로 나눴고요. 뭐 그런 게 있다더라 한번 좀 보시고, 그러니까 43페이지 중간 정의 1번의 두 번째 단락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환적 정의, 그 다음에 배분적 정의, 뭐 법적 정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배분적 정의, 제일 중요한 말은 배분적 정의예요. 배분적 정의.
배분적 정의는 결국은 아까 한계명 체감의 법칙과도 이게 또 이게 개념이 일맥상통합니다. 또 설명할 거고, 그 배분적 정의는 사회 전체가 공동선, 전체가 합의를 이루어서 추구하고자 하는 커먼센스 그걸 갖다가 공동선이라는 공동선을 염두에 두고 개인의 몫을 정해주는 그런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즉 전체적인 사회적인 전체를 우선 보고 그 안에서 개인 간에 어떻게 개인과 기업, 정부 아니면 개인들 안에서도 어떻게 심한 불평등이 있지 않게끔 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한다는 게 배분적 정의예요. 배분적 정의.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었죠. 배분한다는 거. 이 배분적 정의를 공동선에서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배분적 정의를 이어받아서 확장 개념을 발전시킨 사람이 롤즈예요. 롤즈의 이제 정의론이라는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4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롤즈 제 1원칙, 2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의 배분적 정의의 어떤 개념을 더 이제 현실화시켰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롤즈는 법학자예요. 법학자. 롤즈라는 사람이 배분적 정의를 어떻게 또 했냐면 제1원칙은 모든 사람이 다 자유롭게 서로 자유롭게 양립할 수 있다. 자유주의자거든요. 롤즈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똑같고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등하다고. 그게 제1원칙이고 그 다음에 제2원칙이 된 배분적 정의의 개념을 부채한 건데 보시면 거기 기업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준다. 이게 뭐냐면은 사회적 약자한테 좀 더 배려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배분적 정의를 강조를 했고 이 조세법의 목적이 이 정의를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법에도 이렇게 이제 배분적 정의를 강조하는 법들이 뭐 사유관련법이라든지 뭐 그런 데 많이 있기도 하는데 조세법 한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누진과세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좀 최소 수혜자에게 좀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한테 좀 더 이제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배분적 정의를 고려한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한목적성. 두 번째 한목적성인데 45페이지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국가의 법질적 어떤 표준과 가치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제정 실시될 것인가에 대한 원리다. 법은 법인데 조세에 대한 법이고요. 그 국가가 처한 상황, 시기에 따라서 조세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를 정책자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 경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표준과 가치관에 의해서 제정 실시될 것인지 항상 그 국가가 처한 시기와 그런 것에 따라서 한 목적적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이 표현 자체도 중요하고요. 아주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법적 안정성. 자, 읽어보면은 양가로 3번 법적 안정성. 첫 번째 줄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이 발생할 시 평화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있다. 법의 기능이라는 게. 그 다음 줄 보시면 법 자체의 안정성과 사회 질서의 안정성을 요구한다. 무슨 말인지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자 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방금 읽은 거에 한 세 번째 줄 밑에 정도 보면은 뭐 소멸시효, 취득시효, 또 뭐가 있나? 선의취득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법적 안정성이란 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이렇게 있어요. 공무원이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하면 좀 그렇고 국세청이 이렇게 있어요. 국세청.
국세청이 이렇게 있는데 개인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한테 이제 당신이 이번에 소득이 1,000원이 발생을 했으니 세금 한 50원만 내세요. 이렇게 이제 통지서를 보냈어요. 그럼 이 사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납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납부를. 여기까지는 아주 순조로워요. 순조로워요.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갑자기 국세청이 한 달 뒤에 이 사람 소득에 대해서 다른 문제, 소득이 매출이 누락됐거나 아니면 가공 경비를 넣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어떤 이유도 없이 당신의 세금 50원이 아니야. 그냥 당신 세금 보니까 300원이야. 갑자기 뜬금없이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세금을 부과받고 납부를 함으로써 세금에 대한 정산, 세금에 대한 거는 다 정리된 걸로 생각하고 있고 안정감을 느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른 경제활동이나 다른 쪽에 이제 전념을 할 텐데 300원 갑자기 뜬금없이 한 달에 300원이라고 갑자기 통지를 해요. 얘기해 보니까 당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내야 돼. 아까 법이라는 건 조세법이랑 관계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무조건 내야 돼. 그럼 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사람은 그 다음 해가 됐어요. 똑같이 그 다음에 해가 가서도 50원이 부과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 또 300원이 또 추가로 부과될지 몰라요. 안정성이 저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금을 원래 50원 납부하고 남은 950원 안에서 어떤 소비 활동이나 아니면 저축이나 투자 활동이나 계획을 하고 할 텐데 갑자기 300원이 언제 부과가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950원이 아니라 650원 안에서만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300원이 붕 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부과될 게 300원이 될지 600원이 될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굉장히 저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 이렇게 이제 부과를 했어요. 근거에 맞게 이 사람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게 납부를 했고 이 사람이 납부를 했으면 이거는 종결이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납부를 뭔가 이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국세청에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당신은 5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국세청 공적인 의견 표시를 받았다고 하면 그리고 나서 이 납세자가 50원을 납부를 했다면 이거는 국세청의 공적인 의견 표시이기 때문에 이걸 번복할 수가 없어요. 아까 좀 번복하게 되면은 법적 안정성이 굉장히 이건 침해되는 거예요. 그죠? 이래서는 안 되고 이게 법적 안정성이고요. 이 다른 개념을 제가 또 간단하게 또 어떤 건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 이건 다 민법에 대한 얘기인데 국세청에서 이제 국세청에서는 과세권이죠. 과세를 만약 이제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소득이 발생을 해서 1,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바로바로 과세하면 좋겠지만 경제활동이 복잡해지고 납세자가 많아지다 보면 바로바로 납세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세금 포착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국세청이 과세를 안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5년 동안 과세할 수 있어요. 5년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0원을 만약에 2020년도에 벌었는데 소득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바로 이때 납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5년 동안 과세기간 5년 동안 과세권을 국세청이 행사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5년 동안 얼마나 가슴 졸였겠어요. 언제 이것도 부과되나 이렇게 했는데 5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과세권이 존재한다고 보면 이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두려움에 떨어야 돼요. 그건 너무나도 사회 쪽에 사회 활동을 저해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일정 기간, 뭐 국가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5년인데 이런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걸 소멸한다는 거예요. 소멸하는 시기를 나타내는 건데 5년이 지나면 거기서 과세권 없음으로 됩니다. 없음으로. 그래서 과세할 수가 없고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꾀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취득시효라는 건 뭐냐면은 민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평온, 공연하게 어떤 사람이 토지를 20년 동안 점유하면서 있다. 근데 땅 주인은 따로 있어요. 땅 주인은 따로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조그맣게 집도 짓고 뭐 농사도 지으면서 그냥 살고 있었는데 20년 동안 땅 주인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땅 주인 나타나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20년 동안 점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평온공연하게 20년 동안 점유하고 있다가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게 되면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동안 이 사람이 있는 이런 법적인 이런 권리 의무가 안정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선의취득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뭐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뭐 지하철, 버스 아니면 뭐 공원, 뭐 길 가다가 물건을 주세요. 물건을 주시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유실물이라고 유실물이라고 하는데 주인이 따로 있죠. 누군가가 흘렸으니까 내가 주운 거잖아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이런 걸 주스면은 바로 내 게 아니에요. 바로 내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뭐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도 이제 기다리죠. 사람 기다리는데 내가 뭐 어떤 사람한테 악의로 나쁜 마음으로 어떤 물건을 뺏은 게 아니고 뭐 길을 갖다 우연히 주셨어요. 선의로 착한 마음으로 그냥 주운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에 갖다 줬고 그런데도 한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안 찾아간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중간에 2년 안에 나타나요. 그러면은 그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거를 다시 되찾게 됐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사례금을 그래서 주는 사람은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유실물 주인하고 좀 이제 협의를 해봐야겠죠.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는 10% 20% 그 정도는 가액에 선의취득이라고 하고요. 이런 거를 이런 거 예를만 보더라도 법적인 안정성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이 조세 목적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관계는 또 어떠냐? 이거는 이제 아까도 5가지 얘기 나왔었죠. 1, 2, 3, 4, 5번이요. 뭐 효율성, 공평성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국가가 처한 시기, 그 다음에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느 걸 더 우선순위로 두고 어떻게 또 이제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보시면 잘 보면 두 번째 패러그랩의 두 번째 줄 법적 안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어떤 이제 뭐 독일 철학자가 얘기한 건데 법적 안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실정 법률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부정이로운 경우로만 실정 법률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세금을 부과를 예를 들어서요.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내가 소득이 이제 1,000원이에요. 네, 세금을 만약 한 3원 정도 이러면 뭐 이제 한 3%니까 3%가 아니구나. 30원을 부과하면 3% 정도 되니까 뭐 오케이 합니다. 근데 30원이 아니라 만약에 500원을 내라, 반을 내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너무 과도한 거죠. 그죠? 너무 이건 너무 부정의스러운 거잖아요. 정의스럽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국민저항권이라고 있어요. 국민저항권.
저항권이에요. 저항권. 저항권이 있는데 조세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거부할 수가. 그래서 이걸 요즘에 헌법에 담은 개념이 국민저항권, 저항권이라고 하고요. 옛날 하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뭐 역성혁명이라든지 뭐 이제 고려시대, 신라시대 각종 밀란이라든지 뭐 그런 게 이런 세금에 따라서 저항권에 기초로 한 반발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 서양으로 가면 시민혁명,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 개념을 어떻게 잘 녹여서 가장 그 시대에 맞게끔 하냐는 것은 정책 위정자들의 몫입니다. 네, 이상 세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